비가 세차게 내리는 새벽이었고 카페 앞 도로가 은빛으로 번졌습니다. 정태수는 셔터를 올리다 문턱에 쓰러진 여성을 봤습니다. 젖은 머리칼 사이로 보인 얼굴은 그의 딸 서진이었습니다. 그는 놀랐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고 조심스럽게 안아 안으로 옮겼습니다. 바닥에 물기가 번지자 수건을 깔고 담요를 덮었습니다. 서진의 입술에 피가 말라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멍이 보였습니다. 태수는 구급함을 열어 소독약을 적셨습니다. 괜찮니? 서진은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은 싫어요. 그는 잠시 멈췄지만 지혈부터 끝냈습니다. 복부 위로 얇은 티셔츠가 달라붙어 있었고 숨소리가 짧았습니다. 서랍에서 드라이어를 꺼내 담요 가장자리만 말렸습니다. 그때 서진의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고 작은 점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태수의 눈이 흔들렸고 전화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경찰 부를까? 서진은 떨리는 목으로 속삭였습니다. 제발 지금은 아니에요. 그는 번호를 지우고 커튼을 닫았습니다. 창밖 골목에 낯선 차의 라이트가 스쳤습니다. 태수는 문을 잠그고 출입구 앞 대걸레를 비켜놓았습니다. 보온병에 물을 데워 손난로를 만들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웃 노부부가 우산을 들고 창을 두드렸지만 그는 조용히 손짓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진의 손목에 오래된 흉터와 새로운 멍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멍 자국의 간격을 보고 사람 손의 세기를 떠올렸습니다. 주방 시계 초침이 크게 들렸고 그의 호흡이 일정해졌습니다. 아빠가 처리하마. 태수는 카운터 아래 금고를 열어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기억에 따라 눌렀고 오랜 침묵 끝에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철아, 나다. 그의 어깨가 곧게 펴졌고 표정에서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비냄새와 금속 냄새가 섞였고 카페는 전장에서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새벽의 빗줄기가 벽을 때렸고 태수는 커튼 사이로 골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는 불을 하나씩 끄고 지하로 내려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발걸음은 오래전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제 그는 카페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였고 싸움을 끝낼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한강을 내려다보는 펜트하우스 안은 새벽부터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도윤은 텔레비전 속 주가 폭락 속보를 보고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테이블 위로 유리 조각이 튀었고 한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치웠습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들어 한 모금 삼킨 뒤 비서를 불렀습니다. 언론은 다 막았다고 했잖아.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온라인 쪽이 새로 퍼지고 있습니다라며 보고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집어 던지며 벽을 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흔들리며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시선이 사진 속 서진에게 닿았지만 감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웃다가 다시 냉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그의 눈치를 보며 숨소리조차 줄였습니다. 비서팀은 그가 폭행으로 고소당한 사건들을 합의금으로 덮느라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서류 더미 속에서 정치인 이름이 적힌 봉투를 꺼내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그쪽 의원 식사 자리 만들어. 통화가 끝나자 곧바로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 여자 아직도 안 나타났어? 부하가 휴대폰 꺼져 있습니다라 답하자 그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3개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잃은 맹수처럼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고 GPS 추적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서진의 마지막 위치가 시골 외곽 근처로 표시되자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지.
창밖 한강 위로 구름이 내려앉았고 그 아래 도시의 불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가 모르는 사이 다른 화면에서는 그를 감시하는 또 다른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정태수는 창고 문을 열고 낡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오래된 전원이 켜지자 화면엔 구철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짧게 전화를 걸어 서울에 있는 후배에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놈 도윤, 전부 알아봐라. 전화를 끊은 뒤 태수는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예전 조직 시절 동료들의 명함과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죠. 그는 그중 한 이름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강만식. 예전엔 오른팔이었지만 지금은 조용히 중장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트럭을 빌려 서울로 향했습니다. 만식의 사무실에 들어선 태수는 아무 말 없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피투성이의 서진과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만식은 한참을 말없이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일 내가 돕지. 그 말에 태수는 고개를 숙였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시골 카페 지하 창고에는 컴퓨터와 장비가 설치되었습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태수의 얼굴은 예전의 두목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구철에게 받은 도윤의 계좌 내역과 통화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불법 도박, 폭행, 로비 장부가 차례로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태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딸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될 준비가 끝난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 뉴스에 첫 폭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언론 재벌가 후계자 한도윤, 폭행 혐의 재조사 착수. 정태수는 카페의 낡은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 쥔 머그잔은 식어 있었고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도윤은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들을 불러 모아 소송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전부 걸어. 하지만 기사 댓글에는 나도 피해자였다는 폭로가 줄지어 달렸습니다. 여론은 빠르게 그를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태수는 서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시골 병원으로 옮기고 필요한 물품을 챙겼습니다. 서진은 아버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불안한 손이 배 위를 쓰다듬을 때마다 태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편 도윤은 사설 탐정을 통해 태수의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보고서로 올라왔고 그 이름을 본 순간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태수 그놈이었어. 그의 장인 한상구 회장은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람 위험해. 조용히 처리해. 도윤은 그날 밤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증거를 다 치워. 하지만 태수는 이미 그들의 접근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하 창고의 모니터에 낯선 그림자가 잡히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왔군. 침입자들이 문을 열었을 때 자동 센서 조명이 켜졌습니다. 순간 눈부신 불빛과 함께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도윤의 부하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차가 급히 떠났습니다. 태수는 모니터를 끄고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들었습니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고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지. 도시의 하늘이 어둠에 잠기자 정태수는 카페 불을 모두 껐습니다. 지하 창고의 모니터에는 데이터 전송 창이 열려 있었고 진행률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민수 기자에게 마지막 파일을 전송하며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료에는 한도윤뿐 아니라
그의 장인 한상구 회장의 비자금 계좌와 로비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니터 옆에서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내일 저녁 9시 생방송으로 내보냅니다. 한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수는 짧게 고맙소라고 답하며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 시각 도윤은 방송사 사무실로 달려가 사장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막으려 했지만 이미 편성표는 수정 불가 상태였습니다. 생방송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화면에 폭행 장면이 송출되었습니다. 피투성이 여성을 무릎 꿇게 하는 도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숨을 죽였고 SNS에는 짐승이라는 단어가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분노에 휩싸여 의자를 걷어차고 운전기사에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놈 집으로 가. 한편 태수는 방송을 보며 잔잔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서진은 병실에서 뉴스를 보고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아버지 가지 마세요라고 외쳤지만 신호만 길게 울렸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태수는 트렌치코트를 걸쳤습니다. 지하 창고에 불이 꺼지고 그는 마지막으로 카페 문패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한 남자의 정의가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의 도로 위로 번개가 번졌습니다. 한도윤의 차가 굉음을 내며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정태수의 카페 앞에 차가 멈춰서자 그는 문을 잠그고 지하에서 올라왔습니다. 서진이 전화기를 붙들고 울고 있었지만 그는 짧게 말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라.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도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입술 사이로 욕설이 흘렀습니다. 내가 감히 날 건드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앞으로 걸었습니다. 도윤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태수가 손을 휘둘러 총을 쳐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이어졌고 유리잔이 깨지며 바닥에 물과 피가 섞였습니다. 도윤이 밀쳐 넘어졌고 그의 머리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순간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태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사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고 들어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피투성이인 두 남자 사이를 오갔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태수는 총을 들어 천천히 자신의 손에 쥐었습니다. 이건 내 싸움이야. 서진이 울부짖으며 다가오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문가에 서서 다가오는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그는 손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내가 했습니다. 그의 눈은 담담했고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신음하며 몸을 뒤척였지만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카페 간판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정태수는 그렇게 아버지로서 마지막 선택을 끝냈습니다. 새벽이 밝자 경찰서의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정태수는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건 내가 계획했습니다. 기록관은 손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서류 위에는 자수라는 단어가 굵게 적혔습니다. 검찰은 그의 진술을 근거로 도윤과 한상구 회장을 동시 기소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속 자막이 바뀌었습니다. 재벌가 폭행 비리, 배우의 장인과 사위 공모 정황. 한민수 기자의 보도는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정의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서진은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증언대에 오를 기회를 받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자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고 한상구는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법정이 정리될 때 태수는 마지막으로 딸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말보다 깊었습니다. 교도소로 이송되는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로소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몇 달 뒤 서진은 아이를 낳고 조용히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바꾸고 누구에게도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카페는 구철과 만식이 이어받았습니다. 벽 한쪽엔 태수의 흑백 사진과 문구가 걸렸습니다. 사람은 바꿀 수 있다. 손님들은 커피를 마시며 그 문장을 한 번씩 읽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의 선택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바다 위에 번졌습니다. 서진은 작은 카페 앞마당에서 의자를 닦고 있었습니다. 카페 간판에는 푸른 약속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자 안쪽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 손님 많을까? 그럼 날씨가 좋잖니? 아이의 얼굴엔 해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푸른 파도가 잔잔히 밀려왔고 갈매기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카운터 벽에는 낡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태수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사진에 닿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멋있다. 서진은 잠시 말을 잃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분이야. 라디오에서는 옛 뉴스의 일부가 흘러나왔습니다. 끝까지 가족을 지킨 남자, 정태수. 그녀는 커피잔을 닦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사진을 스치며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서진은 창문을 닫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평안하세요. 햇살이 카페 안으로 번졌고 커피 향이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고 그녀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다 위로 빛이 반사되며 파도가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약속처럼 잔잔히 그녀의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